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5월 27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정당 혁신의 핵심은 물론 사람입니다. 새정년은 실체도 불분명한 친노 패권주의 타령 속에 당 리더십은 계속 흔들리고 지지율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당이 국민과 당원을 걱정해야 마땅한데 도리어 당원과 국민이 당을 근심 걱정하는 꼴입니다. 정치인들이 개파 간 밥그릇을 놓고 다툴 때 국민들은 그 밥그릇을 아예 깨버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열의 9은 정치 그 자체를 불신한다고 조사됐습니다. 또 여당이 여당답지 못하다는 국민은 61%,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다는 국민은 무려 81%나 됐습니다. 조사가 잘못됐다거나 여당 편향적인 조사기관의 수치라고 입 삐죽거릴 일 아닙니다. 새겨들어야 합니다. 새정년은 그간 3번의 비대위 체제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왜 혁신에 실패해서 또 쇄신기구를 만든 겁니까? 다들 입으로는 혁신하자고 하면서 나는 빼놓고 혁신하자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상곤 쇄신위가 마지막 기회라는 것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정말로 불볕더위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제가 지하철역에서 방송 스튜디오가 있는 합정동 국민TV 건물까지 걸어오는데 약 한 6분쯤 걸리는데요. 젠 걸음으로. 복사열이 아주 따끈따끈한 게 마치 지금 한 7, 8월 한여름이 아닌가 이런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금 5월 27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가 지난 2012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전관예우성 초고액 급여로 포함해서 받은 그거가 논란이 되니까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일단 모면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1억 3천쯤을 기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기부를 했나 하고 좀 들여다보았더니 교회에 낸 11조 헌금이라고 하네요. 뭐 종교기관에 낸 거니까, 그리고 그 돈이 좋은 곳에 쓰여진다면요 당연히 기부라고 보아줄 수 있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황 후보자는 전도사로 활동할 만큼 독실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그런 개신교인 아닙니까? 11조 헌금은 거의 의무적으로 내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기부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그런 건 조금 뒷맛이 씁쓸합니다.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김효진 PD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새정년의 김상곤 혁신위원장 오늘 공식 취임했는데 개파, 패권 이런 거 없다. 모두 기득권 내려놔라. 그러면서 아주 결연한 의지를 일단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이 야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로 꼽히는 개파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혁신위 활동기간 패권과 개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고질적 환부에 메스를 들이대겠다, 이런 의지를 나름대로 부각을 시켰습니다.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됐는데 시종 엄숙한 분위기였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더라고요. 회견 중간중간에 사약을 앞에 두고 상소문을 쓰는 심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절벽 위에 매달려 있다. 당원이 내민 한 가닥 동아줄을 잡고 있다. 국민의 손을 잡지 않으면 처참히 부서질 것이다. 라는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절박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는 특히 이 민둥산이란 말을 거론하면서 당내 개파 문제와 패권주의 청산을 정조준했습니다. 김상곤 위원장은 제 나라 근교에 우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싹이 날 때마다 소와 양을 데리고 먹여버려서 민둥산이 되고 말았다는 고사성어를 인용하면서 새정치연합도 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주의자 김근태를 배출하는 등 아름다운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의원들의 패권과 개파 이익이 소와 양이 우산의 싹을 먹어치우듯 새정치연합을 민둥산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김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의 주인은 의원이 아니라면서 의원들의 기득권적 행태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표를 향해 백의종군의 심정으로 혁신에 동참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아주 문장들이 화려하고 결연에 차 있고 비유법을 보니까 얼마나 절박한지 충분히 전달은 됩니다. 예. 사약을 앞에 두고 상소문을 쓰는 심정이다. 예. 그리고 새싹이 날 때마다 소와 양이 먹어 치워버려서 민둥산이 되고 말았다. 당원이 내민 한 가닥 동아줄을 잡고 있다. 문재인 대표에게 백의종군의 심정으로 혁신에 동참해달라. 꼭 문 대표를 대표로 겨냥한 거겠죠. 모두 다 이런 자세로 혁신에 임해달라, 이런 얘기겠죠. 네. 말수는 적고 은근히 옹골찬 그런 강골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김상곤 위원장. 네. 앞으로 그의 어깨와 두 손에 쏠리는 시선이 상당히 오래 머물 것 같습니다. 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 본격화되고 있는데 뭐 그동안 제기됐던 건 말고 새로 좀 나오는 거 있습니까? 새로 나오는 거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조금씩 거론이 되던 것을 두고 여야가 본격적으로 치고받는 그런 형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자가 2013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절에 고액 수임료를 기부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는지를 놓고 야당은 면피용 아니냐면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반면에 여당은 실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엄호에 나섰습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료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밝혀진 내용이 없다. 기부금 규모가 적당한지, 실제로 기부했는지 아니면 생색내기용으로 문의만 기부한 것인지 파헤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자료, 그러니까 황 후보자 측이 제출한 자료에는
연도별 기부 총액만 기재돼 있을 뿐 영수증이나 뭐 명세서 이런 게 첨부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세적인 내역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하고요. 네, 새정치연합은 기부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한 검증을 계기로 고액 수임료와 전관 예우 의혹에 대한 공세도 재점화할 태세입니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의 기부는 일회성 실천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봐야 한다면서 현재 기부금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 기부를 실천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예. 아니 기부를 실천한 건 좋은데 네. 그럼 어디에 얼마를 기탁했다는 건 당연히 기록에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어디로 어떻게 돈이 갔다는 걸 알아야 기부를 했고 기부 받은 측에서도 그걸 공식적으로 접수를 해서 돈이 얼만큼 쌓여 있고 그걸 어디에 썼고 이게 기부 행위가 완료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뭐 아무것도 안 써 있다는 기부가 어디 있어요? 이런 그냥 얼마만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들 알아라. 에? 그런 셈이네요. 물론 요구를 국회가 다시 하겠지만 야당이. 아니 그렇게 내는 자료가 어디 있어요? 그 우리 갑자기 비유하려니까 이상한데 어디 시험 볼 때 무슨 대학 무슨 과에 지원하는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안 쓰고 내는 원서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데 이게 진짜 코미디 같은 게요. 예. 안대희 전 검사는 전관예우 논란 때문에 그냥 물러났잖아요. 예. 근데 이 황교안 후보자는 하면 참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기는 4억 적다 이거야 4억.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는 뭐 5개월인가 6개월간 20억인가 뭐 이래가지고 그렇죠. 예. 매달 한 4, 5억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자기는 1억밖에 안 되니까 청렴도가 약 4배가량 뛰어나다. 안대희 후보에 비해서. 예. 급여로만 따지자면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아까 제가 뉴스브리핑 시작 전에 뭐 교회 헌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교회에 헌금을 했기 때문에 증빙이나 세금 이게 기록 네. 이런 게 없을 수도 있고요. 그게 이건지 또 별도 항목인지 이런 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건 이번에 청문회에 참여하는 여야 각 의원과 그 보좌진들이 파헤쳐야 할 숙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11조나 뭐 어떤 명목으로든 헌금한 거를 이 내역에 적었다면은 그건 아니죠. 그건 기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아니죠. 예. 뭐 무슨 그 연말정산 이런 거 보면 종교기관에 내는 것도 뭐 기분가로 뭐 잡히는 항목이 있나 봐요. 예, 세법으로 따질 때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원용하면 기부라고 주장하고자 하는 모양인데 사실 교회에서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만 개신교인이 아닙니다만 그 헌금 내면 영수증 안 해주는 거 아니죠? 저는 뭐 제 모태신앙 한 20년 다녔는데 네. 영수증 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죠? 예.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영수증이 있을 리가 없지. 어쨌거나 16억 받아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한 1억 3천쯤 뭘 했다 이런 얘기고 또 뭐 3억이 비네 어쩌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어요. 자, 이른바 증여세 지각 납부 논란과 종교 편향 논란 등도 뭐 어제 제가 뉴스행간에서 잠시 짚어봤습니다만 예.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죠. 예. 새정치연합 전병헌 최고위원 오늘 이 최고위에서 임명 동의안이 제출되자마자 증여세 지각 납부 등 논란이 일고 있다며 철저한 검증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CBS 노컷뉴스가 네. 먼저 보도하지 않았나 기억을 하는데 황 후보자가 지명되기 불과 3일 전인 지난 18일 갑자기 딸이 증여세 45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 딸이 황교안 후보자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빌린 지 2달이 지난 시점이고요. 총리 후보자 지명 발표 직전으로 이 황 후보자 측이 총리 내정 사실을 알게 되자 부랴부랴 세금을 납부했다. 이런 주장이겠죠. 아울러서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가 피부병인 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과정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병역 기피 의혹을 집중 제기할 방침입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김광진 의원이 이 문제를 좀 앞서서 물고 늘어질 것 같습니다. 뭐 네. 전담 마크할 모양입니다. 한번 예. 김광진 의원 한번 곧 좀 전화로라도 모셔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새정치연합은 이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알려진 황 후보자의 과거 종교 편향적 발언 등도 문제 삼아서 총리로서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걸 또 따져 물을 계획이고요. 아울러서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의혹 사건, 또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 사건 등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총리로 적격하지 않다 이런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역시 뭐 고액급여, 그다음에 기부금 문제, 그리고 병역 면제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잘 납득하기 힘들죠. 예. 억지로 믿어주려고 해도 말이죠. 그리고 개신교 뭐 전도사인데 이런 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좋은 주일날 사법고시 같은 국가시험을 보느냐. 예. 국가고시, 사법고시를 비롯해서 뭐 행정고시, 외시 요즘은 그런 용어 쓰지 않습니다만. 근데 이거는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편의 뭐 그런 걸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휴일날, 일요일날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황교안 씨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주일날은. 응? 신성한 주일날은 교회에 가서 하느님을 섬기고 그래야지 왜 무슨 일을 하고 시험을 보고 이러느냐. 응? 법무부 장관 때 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양반은 총리가 돼도 일요일은 일하면 안 되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게 그럼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슨 막 지진 같은 거 나고 그러잖아? 네. 세월호가 일요일날 침몰한다거나 만약에 예. 응? 에버랜드에서 무슨 큰 사고가 일요일날 났다. 안 되는 거죠, 이건. 사실 그런 데도 가면 안 돼. 일요일날 에버랜드 이런 데도 가면. 이분이 볼 때는 교회에만 갔다 그저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죠, 이거. 그렇죠. 총리실 사람들 일요일은 확실히 쉬겠는데. 총리 되면. 근데 원래 일요일 오후에 공무원들 과장 이상이면 다 출근해가지고 다음 월요일 오전에 예. 장관 주재로 하는, 기관장 주재로 하는 회의 같은 거 준비하느라고 다들 일요일 오후 2시쯤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 일요일 날에 새벽에 골프 치러 갔다가 점심만 후다닥 먹고 이제 편한 복장으로 대개들 출근하거든요. 그렇군요. 요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일요일도 골프 치면 안 되는 거지. 황교안 씨가 보자면. 그렇죠. 예. 아무튼 시험도 사법고시 이런 것도 일요일 날 치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과연 공직을 맡겨도 되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어디 온누리교회나 뭐 커다란 교회에 당회장으로 오시는 것도. 고액 연봉 한 달에 한 1억. 예. 기부도 좀 하고. 기부도 하고. 예. 헌금. 예. 그랬더니 미갱님, 요즘 대형 교회들은 연말 정산하라고 헌금 봉투에 바코드를 박아서 정산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습니까? 얼마 냈는지 통계도 내고. 야. 이렇다는데요? 아니 바코드. 대다수가 세금도 안 내는 기관들인데 별걸 다 합니다. 이제 헌금을 내는 사람들은 가서 공제를 소득 공제를 예, 받아야 예. 되니까, 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예. 예. 그럼 조금 새는 얘기입니다만은 종교기관이 교회들이 특히 예.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논리가 네. 이중과세다. 그렇죠. 세금을 이미 한번 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의 의지로 내는 헌금에 또 세금을 매기는 건 이중과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논리가 웃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걸 가지고 공제까지 해주고 뭐 그런데 이러면. 또 황교안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를 또 철저히 반대하는. 예, 그렇죠. 예.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 입장이 배치돼요. 예, 그 예. 점은. 예. 소리엘 소리엘 청취자분께서는 기부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교회에 낸 헌금은 11조 헌금은 기부금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아마 그렇군요. 네, 세법상은 이렇게 돼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바로 보자님께서는 교회에 헌금하면 다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효진 PD가 말한 것은 옛날에 그랬나 봐. 그렇죠. 지금은 다 10수년 전이니까. 그리고 사실 이것도 기록을 해야 헌금으로 얼마가 모였고 그래서 어디를 얼마에 썼고 그래야 목사와 교회의 재정 운영 이런 게 투명해지는 거지. 예. 대충 뭐 한 200만 원 모여가지고 어디 고아원에 뭐 한 50만 원 주고 얼마쯤 남아 있습니다. 이러면은 회계가 투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겠네요. 아무튼 돈이 가는 것은 명확히 기록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황 후보자 때문에 참
뉴스 브리핑이 참 복잡하고 지저분해지네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 그런가 하면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금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를 준비안을 놓고서도 이 얘기가 오고 가고 말이 좀 많죠. 그렇습니다. 특히 일각에서는요. 만약에 낙마하면 다시 복직해서 장관 하려고 그대로 자리에서 안 물러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뭐 재미로 한번 치어보는 시험도 아니고 말이죠. 황 후보자 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이지만 특히 검찰 쪽에서는요. 당연히 사퇴하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고 하고요. 황 후보자는 오늘도요. 경기도 과천청사 법무부로 일단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또 봤답니다. 오전에 업무를 보고 오후에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금감원 연수원으로 출근을 해서 또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하고요. 후보자로 지명이 된 지난 21일 이후 오전에는 법무장관, 오후에는 총리 후보자 이렇게 두 집 살림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법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황 후보자가 지명된 지난 21일 오후 이임식을 준비를 했었답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취소했던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답니다. 좀 묘하죠? 이 청와대하고 황 후보자 간의 물밑 교감을 통해서 이임식이 취소됐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검찰 입장에서는요. 황 후보자하고 되도록 좀 선을 긋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짙다고 합니다. 김황식 전 총리가 후보자 시절에 감사원장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던 전례 물론 있긴 합니다만 황 후보자를 둘러싼 전관 예우, 병역, 면제, 종교 편향 등의 논란이 가중되면서 자칫 검찰 조직에까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관 업무를 사실 차관이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는 것도 황 후보자 사퇴 여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사청문회에 집중해야 하는 황 후보자로서는 장관 직무 수행 쉽지 않겠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 이분이라면 겸직하고도 남습니다. 그 단마진이라는 극심한 고통을 앓으면서도 사법고시 준비해서 당당히 합격하지 않았습니까? 96만 분의 1인가? 그렇죠. 96만 명당 하나밖에 안 걸린다는 그 단마진을 앓으면서도 불철주야 공부를 해서 뭐 사법고시를 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법무부 장관쯤은 뭐 충분히 수행하고도 남겠다. 오른손으로는 청문회 준비, 왼손으로는 법무부 장관직 수행. 다른 것도 또 할 수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이네. 뭐 그런 건 일이 안 됩니다. 피부병을 이겨내는 사법고시 합격인데 이까지 장관직이야. 근데 지금 문제는 검찰 일 잘한다는 에이스 소리 듣는 검사 2명을 지금 그렇죠. 준비팀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부장급이라고 하죠. 아이고 검사가 그 못된 놈들 때려잡고 거악 척결하고 도둑놈들 잡고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지 누가 이런 거 하라고 그렇게 차출하고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가기관인데. 그냥 뭐 이제 자기가 이쁘고 보안이 자기가 똘똘하고 평소에 그렇게 생각해서 너 여기 와서 일 좀 해 이거 같은데 아니 뭐 떳떳하고 그 감출 거 없고 그러면 뭐 하러 검사까지 데려다가 자료 준비를 시킵니까? 그냥 써내라는 거 다 싸서 갖다 주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자, 이번 또 다른 장관 얘기 좀 해봅시다. 문영표 복지부 장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야당의 사과 표명을 받고 있는데 그냥 나는 일반적인 이 얘기를 한 것이다 이러면서 거부했어요. 그렇습니다. 문영표 장관 오늘 국회에 나갔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메르스 현안보고에 참석을 해서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요. 이 현안보고에 참석을 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잘못된 수치를 제시한 적은 없다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난 일반적인 얘기한 거다. 사과할 뜻 없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의 주장대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 선으로 올리려면은 지금보다 보험료를 사람들이 한 2배 더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문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이게 근거 없는 낭설이다 아니면 좀 우려를 과장시키는 거다. 이런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과하라고 했는데 사과 안 하겠다고 주장했고요. 또 일각에서 언론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통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 말한 것이다. 추계 결과를 말하기 위해서는 전제를 확실히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요. 보험료를 1%만 올리면 소득대체율 10%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것은 2060년 고갈을 전제로 이걸 빼놓고 얘기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예. 김재원 의원이 틀린 말 안 했다는 거냐 이렇게 재차 확인하니까 문 장관은 제 말에 책임지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예. 그때 아전 인수식 해석으로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줬다.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네. 아직도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연금 전두환 정권 때 설계가 된 거죠. 그렇죠. 기금을 고갈시키지 않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모델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이거는 원래는 저기 하면은 다 고갈이 돼 있어요. 고갈이라는 말이 실은 좀 잘못된 거예요. 저 독일은 일주일치분만 이렇게 쌓아두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운용하는 방식인데 아무튼 곧 없어진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이거 큰일 나겠다 불안감과 또는 불신을 줘버리는 거죠. 국민연금 그거 넣어봤자 별거 아니다. 근데 실은 그렇지 않고요. 예. 경제뉴스 브리핑에서 오진근 대표도 여러 차례 짚어줬습니다만 국민연금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하는 개인연금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습니다. 당연하죠. 그것은 개인연금 운용사들의 이익분을 빼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돌아갈 게 당연히 적은 거고요. 아무튼 언제를 고갈 시점으로 잡느냐에서 지금 올리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삼모사 너무 국민을 우롱하는 논리적 비약이자 무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새정년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조건으로 문영표 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받아라 이렇게 요구한 데 대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예. 이 얘기죠?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쟁점에 대해서 절충의 여지가 있다는 점은 시사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언론의 분석을 부인하지 않고 있고요.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내일입니다. 국회 본회의. 일단 내일 본회의 직전에 새정치연합은 의총 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총회요.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이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에서 복지부 장관 해임 문제, 이런 문제를 야당 주장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도 협상의 마지막 창구로서 나나 이종걸 원내대표가 최대한 내일 법을 통과시키고자 오늘 진지한 합의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앞에서 전해드린 꼭지하고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해임 건의안 이 논란을 촉발한 것은 문영표 장관이 세금 도둑 운운하면서 국민연금 공공성 강화 그런 논의에 좀 찬물을 끼얹고 방해를 했다, 회방을 놨다, 이런 주장을 야당이 하면서 촉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유승민 원내대표는 회의 뒤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문 장관 해임 건의안을 그대로 받을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에 문영표 장관에 대해서 적절한 입장 표명을 하는 선에서 얘기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문 장관의 그런 발언 적절하지 못했다, 문제가 있다라는 뉘앙스를 담아서 뭔가 발표를 하는 선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번 좀 망신을 주는 선에서 넘어가자 이런 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문 장관의 입장 표명을 새누리당에서 요구한다는 의미냐 이런 질문에는 아직 합의가 안 됐으니 당장 그럴 필요는 없다. 여야 간 합의가 되면이라고 밝혀서 역시 여지를 남겼습니다. 어쨌든 협상해보겠다. 예. 이런 말로 들립니다. 예. 계속 한 자락을 깔고 가네요. 예. 당장 그럴 필요는 없다. 네. 여야 간 합의가 되면. 뭘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는 거구만. 네. 그러니까 야당이 원하는 대로 꼭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문영표 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도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넘어가지는 않겠다는 게 지금 적어도 유승민 그렇죠. 원내대표의 생각인데 예. 모르죠. 또 장관 임면권은 청와대의 고유한 인사권이라고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생각할 터이니까 네. 그러지 않아도 비박계 원내 총무인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이뻐 보이지는 않을 텐데 야당의 요구를 빌미로 해서 장관 인사 문제를 끼어드나 이렇게 해서 청와대가 좀 기분 상한다. 예. 그래가지고 좀 수가 틀리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또 조금 소란스러워질 수도 있겠네요. 이건 한번 두고 보시죠. 네.
청년 실업, 이건 벌써 한 15년 이상 계속 나오는 뉴스인데, 네. 청년층 고졸 실업자 수가, 고졸입니다. 네.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고졸자들이 각종 취업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죠. 사실 네. 대졸, 취업 구직 희망자, 실업자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고학력 실업자 양산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동시에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은요, 올 1분기 그러니까 지난 1월에서 3월까지죠. 올 1분기 청년층 고졸 실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00명 늘어난 20만 9천 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1분기 이래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청년층 고졸 실업자 수는 2006년 1분기까지 매분기 20만에서 20만 5천 명 수준을 기록해 왔습니다. 네. 청년층 고졸 실업자 수는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에 분기당 13에서 14만 명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정권 교체 이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 이런 현상은 결국 대학 진학을 부추기겠죠. 일단 대학이라도 가고 보자. 네. 이런 흐름을 만들고 이는 다시 고학력 청년 실업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우려와 지적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높은 대학 진학률에 청년들 눈높이는 높아졌지만 양재 일자리 공급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야말로 앞뒤가 딱 맞아떨어지는 완벽한 악순환이군요. 네. 고졸 신세로는 뭐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일단 어떻게든 대학은 가자. 네. 그래서 지금 20대의 약 80%가 대학생 신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이른바 조금 덜 유명하고 덜 오래됐고 취직이 잘 안 되는 학교에서 조금 그렇지 않은 뭐 이른바 좋다고들 하는 그런 학교로 가려고들 다들 뭐 편입 공부하고 예. 자꾸 이제 공동화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그 기회비용 시간과 20대의 그 소중한 그때의 시간과 노력 뭐 했던 공부 또 하고 편입시험 공부하고 하는 이런 것들 모두 기회비용을 총괄해보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낭비인데 네.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어느 대학을 가더라도 취직이 잘 안 된다. 네. 지금 현재와 같은 경제 체제로는 이 취업난을 해결할 수가 없죠. 저성장, 저고용인데 사학과 사교육업자들은 좋겠습니다. 예. 네, 그렇긴 하죠. 참, 이게 다음 대선이나 다음 총선에서 분명한 이슈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걸로 제대로 붙어서 다시 한번 진짜 선거전이 치러지고 이래야 되는데. 네. 자, 외신 하나 볼까요? 중동 지역인 알제리에서 4개월 동안 체류한 20대 여성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이른바 메르스라고 하죠. 의심 환자로 신고가 돼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관을 현지로 파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내 현지군요. 제가 예. 처음에 외신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북대 병원 등에 따르면은요, 의심 환자 윤모 씨 25살입니다. 오늘 정읍시 보건소에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으며 메르스가 의심된다고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는 알제리에서 넉 달 동안 체류했고요. 지난 23일에 귀국했답니다. 최근에 귀국했군요.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신고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 중이고요. 복지부에 따르면은 이 중동 지역에서 국내에 들어오는 항공기 하루에 4편 정도 된답니다. 편당 400여 명이 탑승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 하루 최대 1,600여 명 규모에 달하는 셈입니다. 네. 복지부 관계자는 의심 환자가 신고된 것은 맞다면서 현재 역학조사관이 파견돼 증상을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에 치료 중인 국내 메르스 확진 환자 총 5명입니다. 네, 이 메르스 초기 증상이 뭐 발열, 두통 이런 거라고 그러죠? 예. 감기하고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데 우선 이거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많이들 답답할 것 같고 치료 중인 의사도 지금 확진 환자로 확인이 되고 그런 바 있죠. 네. 네, 가계부채 얘기 한번 볼까요? 가계부채가 1,100조 원. 상상이 가십니까? 1,100조 원. 1,100조 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예.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여파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죠.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74조 원 넘게 증가를 했답니다. 가계부채가요.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5년 1분기 중 가계신용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1분기 말 가계신용은 1099조 3천억 원, 가계대출 말합니다. 1099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 말에 비해서 무려 11조 6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 74조 4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가계신용은 은행 등 예금 취급 기관과 보험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은 물론 카드사와 백화점, 자동차 할부 등의 사용 금액을 더한 것으로 가계빚 수준을 나타냅니다. 가계신용은요, 지난해 1분기에 3조 5천억 원, 2분기 13조 4천억 원, 3분기 20조 6천억, 4분기 28조 8천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이 보통 1분기에는요, 연말 상여금 지급과 이사 감소 등 이 계절적 영향을 받아서 증가폭이 둔화되는데 1분기로만 놓고 볼 때 2011년 1분기 12조 3천억 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규모였다고 합니다. 이번 올해 1분기가요. 가계 빚이 드러난 데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의 영향이 예상한 대로 컸습니다. 1분기 가계대출은 1040조 4천억 원으로 이 전분기 대비 12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 예금은행 가계대출 527조 4천억 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전분기보다 무려 9조 7천억 원 증가한 375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10조 가까이 주택담보대출들 더 받았다는 얘기겠죠. 자꾸 네.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니까 실제로 많이들 그렇게 했나 봅니다. 그리고 또 예. 전세금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집이 이게 참 문제예요. 이 KDI 연구조사 최근 예측 보고서 보니까 송 무슨 연구원이었는데 제가 이름을 기억을 잠깐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내지 8년, 늦어도 19년, 근데 뭐 한 17, 18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일본과 비슷한 패턴으로 간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매년 집값이 1 내지 3% 정도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물론 현재의 인구 현황과 성장률 이런 것들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이긴 한데 물가 관리를 잘 해나가지 못하면 즉 지금과 같은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수준의 저물가 현상이 계속된다면 집값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국민경제에 몰고 올 파장은 어마어마하죠. 그런 점에 정신들을 차리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불과 지금 2015년 5월인데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모두 두루두루 김효진 PD가 잘 훑어봐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의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5시 9분 30초 됐습니다. 게시판 좀 보고 다음 코너 들어가죠. 맛있는 치킨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여기저기에서 돈을 받아서 대충대충 쓰고 혐의가 뚜렷해도 법은 도망만 가는 등 그들의 일상생활을 보고도 이 나라의 백성들은 대단도 하다. 이 방송을 듣고
듣고 있노라면 그리 맑을 것도 없지만 영과 혼이 탁해지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만 하다. 아이고, 이게 제 탓은 아니겠건만 요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굉장히 송구해집니다. 우리의 토종 개들은 배가 고프면 배설물을 먹어가며 보릿고개를 넘는 우리 선조들의 허기를 채웠지요. 요즘 잡종개들이 새누리와 그 집단들로 환생을 해서 친노와 종북이라는 영양가 많은 양식으로 보수의 배를 채우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생이 환생 전에 잡종견 습관이 나오는 것 같군요. 앞으로 변형되고 진화한 다양한 형태들의 희귀 잡종견들이 많이 출몰할 터이니 다 같이 주의합시다. 이야, 치킨님께서 개를 가지고 아주 비유를 쭉 유장하게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강윤 앵커님, 부디 속을 다스리시고 좋은 방송 부탁합니다. 속을 다스리시고요. 속 편안한데요. 네, 아무튼 격려로 듣겠습니다만 희귀한 잡종견들이 앞으로도 많이 출몰할 터이니 다 같이 주의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보리수님, 폭군 밑에 간신배가 득슬거리고 성군 밑에 충신이 많은 법이다. 그동안 박통에 찍혀서 일찍 떠난 장관들은 그런대로 소신 있는 사람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유진영 문화체육관광부 전 장관이다. 예스맨이나 아북군은 박통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 나라가 걱정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황 장관이다. 다름과 닮음님,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제목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있죠. 지금도 있나요? 이명박근혜 정권의 고위직에 지명된 후보들은 거의 모두 지명된 직후 탈세했던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다. 거의 모든 고위직이 탈세를 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할 수 있느냐? 탈세가 부와 직위에 비례한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은 것 같다. 부자와 고위직이 모범은 고사하고 불법을 솔선수범하고 있으니 한심하고 또 한심하다.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부정부패 및 탈세와의 전쟁만 확실히 해낼 수 있다면 저는 박근혜 정부를 기본적으로 최소한 할 일 중에 하나는 확실히 했다, 이런 평가에는 인색하지 않을 용의가 있습니다. 완전히 뜯어 고친다는 전제하에입니다. 그리고 발붙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 구조의 주춧돌이라도 앞으로 남은 2년 한 9개월 정도 동안 거의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려운 일로 여겨는 집니다만, 부패와의 전쟁으로 국면을 돌리려고 했고, 그래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이제 온통 엉망이 됐는데, 다시 미스터 법대로, 실은 미스터 국보법인데, 그래서 지금 황교안 후보자 총리로 지명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부패와의 전쟁을 이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흠이 많아 보여요. 이래가지고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 소리 말고 뜻이 있다면, 정령 뜻이 있다면 대통령 직접 아젠다로 삼으십시오. 부패 및 탈세와의 전쟁. 대통령이 직접 하십시오. 누구 시키지 말고 본인이. 일주일마다 장관들, 총리들 불러다가 닭달도 하고 직접 챙기고 수첩에 많이 적고 그런다면서요. 그거라도 어떻게 한 가지 좀 잘 해보십시오. 지금 이제 기대할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네, 아카시아님. 이강윤쌤, CNN 뉴스 중에 이라크 관련 뉴스를 듣다가 화가 나서 의견을 남깁니다. 아니, 뭐가 이렇게 화를 나게 하셨죠? 이라크군이 수적이나 무기가 우세한데도 IS의 라마디를 뺏기고 바그다드가 위협받는 이유는 이라크 군 지도부의 부패가 큰 원인이랍니다. 전투하는 군인들한테 물자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그다드가 위협받는 수도 바그다드가 위협받는 와중에도 주머니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라크 부패는 3발의 피에 불과한 짓거리가 한국에서 육해공 가리지 않고
그동안 터져 나오지 않았느냐, 진행돼 왔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쓰레기가 연관이 되어 있는지 수사마저도 부진해 보인다. 이 정부는 포털 댓글처럼 한몫 크게 땡겨 영주권 마련해 놓은, 그래서 미국으로 튈 생각만 가득 찬 쓰레기들만 있는 거 아닐까요? 국민들도 기자들도 부르르르 냄비근성, 그놈의 냄비근성 망해가는 게 보이는 듯하네요. 예, 냄비근성은 정말 문제, 두말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바그다드, 그러니까 리비아는 이렇게 리비아가 아닙니다. 이라크는 이렇게 전시 중인데도 물자 빼돌리고 그러고 있는 모양이죠. IS를 너무 우습게 본 건가요? 부패가 아주 체질화, 고착화돼 있다는, 그렇게 해석해야겠죠. 장개석 군이 부패 때문에 모택동에게 패배했다. 그리스, 스페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복지 과잉이 아니라 고위층의 부패로 인한 것이다. 네,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에서 전쟁이 만약 일어난다면 군에도 가보지 않은 대통령과 총리가 군을 어떻게 지휘하나요? 라고 아라비아 숫자 1 쓰시는 분이, 예, 이런 말 계속 나오고 있죠. 전쟁이 나지 않게 일단 하십시다. 아이고, 이거 하나마나 한 소리지만 지휘가 잘 되지 않겠죠. 군 통수권이 두말할 필요 없이 대통령인데. 아나떡님, 개신교를 비하할 생각은 없다. 저도 종교를 가지고 있기에. 그런데 소위 기득권들의 선두주자인 이명박, 황교안 등 도대체 그들이 믿는 신은 누구일까? 천국과 지옥은 오로지 신께서 결정하시겠지만 그 전에 믿음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신의 가르침에 따르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매일같이 셀 수도 없는 못질을 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들이 믿는 신이 내려오시겠습니까? 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절체절명의 무거운 피땀 흘리셨는지 이제 조금은 알겠습니다. 네, 아주 종교적 깊이가 탁 느껴지는 맑고 깨끗한 고담 준론이십니다. 소리엘님이 제대로 믿어야지 일부 이런 환자에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대다수 기독교인이 도매금으로 넘어간다, 이런 말씀하셨고, 황교안으로 이름 이행시, 삼행시, 교활하게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XX, 국무총리 되면 그 다음은 뻔할 뻔짜다, 해파리님입니다. 7급과 9급 공무원 시험은 토요일에 본다고 하는군요. 네, 요즘은 토요일도 주 5일 근무제고 국가기관은 휴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고시를 가지고 황 장관이, 지금 황 총리 후보자가 얘기를 한 거여서 제가 그걸 비판했는데 7급과 9급은 토요일에 보는군요. KBM3452님, 네, 이분 닉네임이 눈에 익네요.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현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전두환 씨로부터 받은 청와대에 있던 6억 원 은마 아파트값, 은마 아파트 30채라 그랬나요? 30채 살 돈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20채라고 쓰였군요. 어쨌거나 지금 그거 아무 감감무소식이죠. 양정대 처장한테 취재 지시를 해놨는데 영 보고도 안 들어오고 취재가 잘은 안 될 겁니다. 뻔한 소리죠. 그거 언제 낼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소리. 바로 보자님, 독실하다는 말 하지 말아주세요. 독실하다면 그런 행동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보다 열심히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독실하다는 말이 황교안 후보자 때문에 오염되는 거거나 억울하게 피해를 본다면 지금 바로 보자님이 남기신 말은 동의를 합니다. 본인이 독실하다고 주장을 하니까 말이죠. 독실 뜻을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싶고. 집 나온 벵가리님, 연말에 세금 정산용으로 종교기관에 요청하면 1년간 헌금한 총액을 증명서 형식으로 떼줍니다. 교회가 클수록 교회 소속과 대표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됩니다. 예, 그래야 맞죠.
자, 나머지 주신 말씀들은 조금 이따가 챙겨보겠습니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하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 오늘 공식적으로 이제 기자간담회 갖고 말하자면 데뷔하는 건데, 개파 모임 중지하라, 그다음에 뭐 사약을 앞두고 상소문 쓰는 심정이다 등등 결연하더군요. 예,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었는데 아마 갔다 온 기자들의 공통적인 이 반응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비장함 그리고 그 결기 뭐 이런 게 느껴졌다는 게 공통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재 상황을 감안을 하면 사실 그 정도의 분위기가 없다면, 분위기조차도 이렇게 마련하지 못한다면 사실 해보나 마나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어쨌든 오늘 이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좀 굉장히 무게를 잡고 중심을 잡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분명하게 밝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말씀하셨던 그 개파 모임조차도 중단해야 한다라는 얘기는 지금 당내에 사실 여러 의견 그룹들이 이 개파라는 통칭화되면서 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주변의 얘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이 특정 이 대표급 선수라고 얘기될 수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언론에 계속 이 보도가 되면서 사실 당내에 이 갈등이 계속해서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뿐만 아니고 이 각자 개별적인 의견, 발언 이런 것들을 가급적 자제하라, 이런 주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전체적으로 좀 큰 판을 앞으로 좀 무겁게 끌고 가겠다는 뜻은 분명히 밝힌 만큼 앞으로 이 당 지도부나 혹은 당내 의원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오늘 했던 얘기 중에 또 눈길을 끄는 얘기가 문재인 대표도 이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고요. 글쎄, 잠깐만요, 양 기자. 네네. 나도 그 기절 읽으면서 이게 그냥 제사상의 웃기처럼 립서비스로 하는 말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정색을 하고 하는 말로는 굉장히 무겁고, 그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굉장히 무겁게 혁신위를 이끌고 가겠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지금 문재인 대표가 사실 문 대표나 특히 문 대표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를 맡은 지 100여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문재인 대표 본인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혁신위원장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큰 밑그림 이런 것들이 당 대표뿐만 아니고 지금 김상곤 혁신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당대표 여기에다가 이종걸 원내대표까지 어떻게 보면 삼두마차 체제일 수 있고요. 그러게요. 거기에 따라서는 사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우위에서 당을 이끌고 가는 그런 형국일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점에서 보자면 오늘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이 한 얘기 좀 전에 전해줬던 그 얘기는 내가 끌고 가겠다. 나를 따르라라는 것보다는 당이 그만큼 엄중한 시기인 만큼 당 전체가 현재 내홍을 극복하는데 이 힘을 보태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당이 정말로 풍비박산 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내가 어쨌든 책임지고 혁신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는 그런 좀 의지를 밝힌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지금 문재인 대표 주변에서도 그리고 문 대표도 뭐 주변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김상곤 위원장이 어쨌든 혁신위 차원에서 뭔가 준비가 되고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들을 내는 과정에 절대 개입하거나 혹은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가급적 그 의견을 100% 실천하는 데 주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종걸 원내대표도 공개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어쨌든 분위기는 좀 잡혀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김상곤 위원장이 했던 얘기 중에 또 하나 당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못 박아서 했는데요. 이 대목도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거나 간단한 분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문재인 대표에게도 대표직 운운한 것은 대표직 내놔라 이런 건 아니겠지만 쇄신, 혁신 앞에서는 계급장 떼고 똑같이 동등하게 고통 분담하자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될 거고요. 문재인 대표도 본인도 이미 수차례 그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큰 그림 자체만 놓고 보면 어쨌든 좀 상황이 수습될 수 있고 좀 혁신의 기운이 조금 기대 가능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출발하는 모양새는 나빠 보이지 않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양부장의 총평이신데 사실 혁신의 방법은 그동안 캐비넷 열어보면은 많이 쌓여 있고 대개 답은 나와 있고 혁신의 자세와 강도와 의지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게 이제 어차피 시스템을 마련하고 혹은 여러 가지 혁신 방안을 내놓고 하는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수도 없이 얘기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결국은 인적 쇄신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상곤 위원장이 그 문제를 얼만큼 정교하게 그렇지만 동시에 단호하게 풀어낼 수 있느냐 이게 이 혁신위의 성공 여부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십시다. 문 대표한테도 이렇게 딱 세게 한 소리 했고 전권을 다 사실상 받아야 혁신이 또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지난번에 경기도 지사 그 출마 과정에서 정치 데뷔가 썩 매끄럽지는 못했지만 교육감이 아니라 정치인 김상곤의 한 면모를 잘 살필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네. 네. 국회 선진화법 고치자 이거 못 살겠다 이것 때문에 국회가 안 돌아간다 새누리당이 오직 답답해 또 이 말하고 나오네요. 예, 오늘 새누리당 아침 최고위원 중진위원 연석회의가 있었는데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서청원 최고위원, 김태호 최고위원, 또 거기다가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까지 아무튼 지도부가 일제히 한 목소리로 국회 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아마도 명분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회 선진화법을 애초에 이제 도입했던 게 이 폭력국회에 대한 이 비판 여론이 워낙 컸고 또
국회 스스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고 예.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 건데 그런데 정작 시행을 해보니 이 여야의 합의라는 게 사실 우리 정치 풍토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쉽게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그런 뭐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뭐 수도 없이 이 여야가 대립하고 이 또 폭력까지 때로는 폭력까지 불사하는 그런 정치를 해왔던 만큼 예.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서 대화와 타협의 묘미를 발휘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이 국정을 운영해가는 이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 같은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그런 명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자꾸 좀 조바심이 날 수 있는 문제이고 특히 이제 야당의 양보를 하고 끌고 가는 그 과정이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청와대의 이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텐데 청와대가 지금처럼 이 당청 관계에서도 일방통행식이었고 특히나 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이 정치를 오래 했던 것 치고는 굉장히 좀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예. 이 전국을 끌어가는 경향이 많아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일이 잦고 이러다 보니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점차 줄어들고 그런데 이 법안 처리 관련해서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좀 국회 선진화법을 손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그 필요성에 좀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 보면 네. 이 연금개혁 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지금 문구 합의까지 끝났고요. 그래서 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는 뭐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인데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야당이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거취 문제 또 여기다가 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요구 또 일각에서는 황교안 뭐 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까지 이렇게 좀 다양한 요구 사항들을 들고 나오면서 내일 본회의 처리가 현재로서는 뭐 100% 장담을 하기는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상황이 억울해지는 듯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주 현실적인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예. 아마 국회 선진화법 개정 얘기를 꺼낸 것 같습니다. 아, 내일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아예 법을 뜯어 고쳐버리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큰 흐름 예. 지금까지 이 19대 국회를 운영하면서 다수당으로서 운영하면서 실제로 이제 겪었던 뭐 여러 가지 자신들 입장에서 보면 곤란함들 예. 거기다가 이제 내일 상황까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국회 선진화법을 이 개정하기 위해서조차도 이 국회 선진화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의 동의 없이는 국회 선진화법 개정 자체가 또 불가능하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작년에도 잠깐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예, 한 번 더. 오늘은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새누리당이 이 선진화법을 개정을 하되 19대 국회에서 개정은 하되 적용은 다음 국회 때부터 20대 국회 때부터 하자 예. 이런 제안을 지금 하고 나선 겁니다. 그렇겠죠. 뭐 그럴 걸 왜 처음부터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자승자박당하고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그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예. 사실은 그때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소수파 보호하자는 거였는데. 그렇죠. 2012년 5월 달에 결국 이제 최종 법안 통과는 5월이었고 여야가 이제 법 개정에 합의를 한 거는 2012년 19대 총선 직전이었는데요. 그랬죠. 네. 그때만 해도 여당도 그랬고 야당도 그랬고 누가 저기 다수당 될지 모르니까. 누가 다수당이 될지 몰라서 네. 그래서 법 개정이 가능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서로 보험 들어놓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새누리당이 이거 20대 국회부터 적용하자. 대신 19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네. 결국 지금 현재도 보면 내년에 뭐 대체로 지금 이런 상태로 간다면 뭐 여당이 다수당될 가능성은 높겠다 뭐 이런 전망이 많긴 하겠지만 어쨌든 야당도 뭐 수권을 바라보는 정당이기도 하고 그러니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이 시점에 법 개정
합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계산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사실 좀 한 가지 조금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요. 야당도 국회 선진화법의 일부 조항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할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정치권의 현실로 볼 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한 발씩 양보하는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이 단시간에 마련되기 힘들고 또 지금처럼 이 지역주의 구도가 고착화된 상태에서는 어쨌든 새누리당이 앞으로 이름을 어떻게 바꾸든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름을 어떻게 바꾸든 영남과 호남의 지역에 기반한 이 거대 정당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면 사실은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 토론 이런 것들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현실적인 그런 여건들을 감안을 해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저는 솔직히 뭐 여당뿐만 아니고 야당도 좀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다수당이 될지는 뭐 사실 모르는 거고 이게 네네. 의미하는 바에 소기의 성과도 있고 또 부작용도 사실 있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우리 양 차장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문제점을 살살 짚어가시는 모양새가 살얼음판 위를 살살 걸어 건너가는 모습 같았어요.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네, 5시 37분 52초 들어왔습니다. 게시판 잠깐 살피죠. 아까 이후에 어떤 견해들을 갖고 계신지. 낭인님, 이번 정권 일하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고치면은 국회 운영이 쉬워지고 법 제정도 훨씬 여당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니까 이번 정권 일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이 짧은 말 안에 참 모든 걸 응축시키십니다. 안 바쁜 벌꿀님께서는 선진화법 손대기 전에 선거구별 독일식 정당 비례제, 비례명부제, 선거구 관련이죠. 그거부터 도입해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꼭 필요한 표심이 명확하게 의석수에 거의 오차 없이 반영되게 하는 아주 훌륭한 제도적 장치인 거죠. 지금 뭐 이거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현재 새누리당이 160석인데 득표율로 따지면은 한 148석 정도로 12, 13석가량 줄어들고 민주당도 조금 줄어들고 정의당하고 뭐 여타당은 좀 늘어나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었죠. 민주당은 조금 늘어나는군요. 새누리당이 크게 줄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줄어든 만큼 다른 당이 늘어나게 돼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국민들로부터 40%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면 의석도 40%를 차지하는 게 정확하고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셈은 계산은 바로 해야지요. 네, 바쁜 벌꿀님 말씀 감사합니다. 보리수님은 다음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선진화법 폐기합시다. 그러면서 본인도 좀 그러셨는지 하하 웃으셨고. 선진화법이 그때 있었더라면 종편의 탄생, 종편이 만들어진 거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군요.
맛있는 치킨께서는 그 혁신위원장 수락 전후에 그 김상곤 전 교육감이 이제 여러 가지 고민과 뭐 이런 얘기들을 올려주셨는데, 전언이고 하니까 팩트가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먼저 읽어봐 주시고요. 아무튼 일단은 착하고 성실한 걸로 치면 문재인 대표와 쌍벽을 이루는 성품의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아무튼 응원하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해파리님, 김상곤 혁신위원장님, 강물에 오줌 누고 침 뱉는 사람들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흔들림 없이 이번만큼은 혁신을 제대로 했다는 소리를 듣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민심이 후원하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십시오. 그랬고요. 문재인 대표도 김상곤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네요. 대표조차 모든 걸 내려놓겠다는데 누가 딴지를 걸까 싶습니다. 김 전 교육감 이제 혁신위원장 맡았는데 활약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견해를 주셨고, 클로렐라님은 그 개파 해체, 개폐 활동 중지하라라고 오늘 김상곤 위원장이 요구했는데 거기에 민진모도 들어가나요? 비주류의 대표적인 모임이죠. 당연히 들어가야죠. 뭐 의원 뭐 정책 모임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색을 띠고 고비마다 중요한 견해를 내고 중요한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거 포함시켜야죠. 사실 친노 비노 뭐 친문 이게 별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거 가지고 전라도 말로 툭가를 부리고 툭가를 만들고 있죠. 그런 점에서는 반성 꼭 해야 합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전쟁이 안 없어질 것 같다.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군 고위 관료나 이런 사람들, 군 고위층이 부패를 계속 이어가니까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진짜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 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바짝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오늘 한겨레 기사들 보셨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교조 이거 못 쓰겠다, 불법화해라. 그리고 종북 이런 것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대기업 민노총 와해 공작 이런 것들. 그래서 발언이 사실로 확인되면 어마어마한, 물론 원세훈 씨가 사고 친 게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 또 한번 메가톤급 소재가 터진 건데,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 연결해서 이와 관련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송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고 불법화를 추진했다는 정황이 일단 보도가 됐어요. 네.
오늘 보도 이전에도 그런 걸 뭐 간접적으로 느끼거나 혹시 또 들으시거나 그런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네. 좀 이제 정황상으로는 좀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고요. 네. 이제 원세훈이 원장으로 있던 시절에 국정원이 이제 대선 개입을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법정 구속돼서 수감돼 있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종교적으로 종북서적을 규정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밝혀져서 저희가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저희가 고소를 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것이 인정이 되어서 1,000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2심 판결에서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다음 2심으로 가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좀 이 법원으로부터 이제 받은 그런 자료들을 보니까 이 종교적으로 종북 세력뿐만 아니라 이제 아예 그 종교조라든지 민주노총이라든지 등등을 이렇게 불법화하고 탄압하려는 그런 국정원의 기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좀 했습니다. 네. 지금 내일 28일 내일 헌재에서 전교조 법외 노조에 대한 최종 선고가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여기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이게 너무 촉박하게 터진 건데. 네, 예. 조금 얘기는 다릅니다만 내일 헌재 어떤 선고,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혹시 내부에서 좀 수기, 검토 얘기들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요. 전교조의 명운에는 대단히 중요한 네. 결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헌법재판소가 뭐 이미 사실상 내부 논의를 끝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중요한 어떤 뉴스가 있었다고 한다면 네. 이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일 판결에 반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뭐 헌법재판소라는 게 사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사 속에서 이게 잉태된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87년 6월 시민 대항쟁의 승리의 소산이죠. 네, 그래서 이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이고. 네. 그렇다면 이런 어떤 뭐 국정원 같은 기관까지 나서서 이 종교조를 정말 근거 없이 이렇게 매도하고 명예훼손을 하고 또 나아가서 불법화 해버리려는 이러한 음모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런 쪽에 손을 들어주는 헌법 수호기관이 이런데 손을 들어주는 그런 판결은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그러나 네. 기대는 그렇고요. 네. 우리도 다 알다시피 이제 통진당을 그렇게 해산해버리는 거의 파시스트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판결을 내린 또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기대와 다른 아주 잘못된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 또 우려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더군다나 1심과 2심이 극명하게 엇갈렸기 때문에. 네. 예. 아무튼 내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러시겠습니다. 자, 원세훈 국정원장 고 시절에 전교조에 대한 직간접적인 정권의 탄압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들 추측하고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데 우리 대변인님께서 좀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팩트 위주로 또 이런 경우는 사실 팩트로만 다 꾸리기에는 뭐하긴 합니다만 좀 소상히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전교조에 대한 탄압 사례는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이제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이건 뭐 늘 그런 것들이 이제 제기가 됐었는데 2009년부터 좀 말씀드려 볼까요? 네. 네, 2009년에 6월 18일 날에 1만 7천 명의 교사가 이제 이명박 정부의 끝까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2009년 6월 19일에 이제 국정원에서 지시사항으로서 이제 이런 종교조 등등이 활발히 움직임으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란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어져서 교과부 장관이 88명의 교사 징계 고발 계획을 발표를 했고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88명이요? 네, 88명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새벽 5시에 이제 전교조 사무실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고. 예. 또 2010년에 와서는 1월 25일이었는데요. 전교조 교사 280명에 대한 그 민주노동당 당원이라는 혐의를 씌워서 또 수사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0년 5월에 교사 183명 그리고 또 공무원도 90명이 속해서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때도 그게 큰 사건이었고 일면톱이었던 게 기억이 떠오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교과부 장관이 또
대규모 징계를 시도교육청에 이제 요구를 해서 그런 일이 진행이 됐죠. 그런데 이제 이미 징계 시효가 좀 지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들의 이제 원하는 대로 대규모 징계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이제 진보교육감이 6분이 탄생을 하게 되었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징계는 좀 이루어지고 좀 흐지부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뭐 전교조 순환사는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고 지금 쭉 네네. 말씀 들어보니까 다들 네네. 그때 그 일면 톱으로 여러 날 이렇게 여진이 계속됐던 기사들 기억이 생생하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참 힘들게 참교육을 지켜오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법의 노조 판정까지 받아서 전교조가 실질적으로 뭐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비공식화되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니까 결정적 위기에 처했는데 2심에서는 일단 그것을 면했고요. 내일 이제 다시 돼 있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주요 재료는 국정원장이 전교조를 의도를 갖고 파괴 공작에 나섰다. 네. 자, 이게 지금 사실로 이거 분명히 규명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세훈 씨가 어디에 가 있든 감옥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이건 별건으로 저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법적 대응 나설 계획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이 그 어떤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분명하게 그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왕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종교제에 대한 명예훼손에 이 혐의를 좀 더 추가하는 방식이 있겠고요. 네네. 근데 또 그렇게 하기엔 좀 미흡하다는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글쎄요. 예. 명예훼손하고 이거는 좀 중량감이 있어도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국가기관이 뭐 우리 뭐 정교조나 뭐 교육의 여러 가지 일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아주 발언들을 하고 일정한 어떤 기획들을 했던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국가정보기관이 할 일인가, 정치에도 간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쓰기를 막는 보다 단호한 어떤 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민노총도 함께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 공동 대응하는 것도 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보도는 오늘 나왔고요. 네.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단순히 뭐 명예훼손으로 뭐 돈 얼마 더 받고 이렇게 흐지부지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어떤 한국의 민주주의의 위기에 우리가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고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법의 노조로 1심에서 통보를 받고 이제 2심에서는 뒤집어졌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뒤집어질 때까지 저희들이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어떤 것들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천국과 지옥을 오갔는데요. 이제 설사 이제 설사 그 해고 조합으로 조합으로 인정하는 것이 설사 그게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간주할 수 없지만 그렇게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요. 이 법의 노조를 통보하는 건 너무 과도한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의 노조 통보하니까 저희는 이제 사무실도 다 반납해야 될 상황이 됐고 또 가장 심각한 것이 전임자들이요. 노동조합에 근무하고 있는 전임자들을 전부 복귀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또 얼마나 그 전임 선생님들이 심적인 갈등이 컸겠어요. 그래서 사실 해직을 각오하고 종교조 일을 해야 됐던 그런 좀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법의 노조 통보 오기 직전에 그 조합에서 내부 조합은 총투표를 진행을 했거든요. 이제 이런 규약을 개정하라고 정부가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이거 수용을 하고 합법 노조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은 법의 노조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감수하고서 우리의 길을 갈 것이냐라고 투표를 했는데 3분의 2가 넘는 조합원이 투표해서 우리는 규약 개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은 그 탄압 국면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고 우리가 정말 이 사회에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일치 단결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 말씀이시죠? 이제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뜯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 정부의 우리 합법주의 유지해달라고 그리고 정부 탄압으로 희생됐던 우리 자랑스러운 조합원 동지들, 선생님들을 우리 스스로
정교조 바깥으로 포기하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네. 일이었고요. 네. 그런 것이 어떤 조합원 선생님들의 대중의 어떤 대표 의견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했다는 것은 네. 저희로서 자랑스러운 일이었고요. 네. 그래서 꼭 슬픈 일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일치된 어떤 힘, 그리고 네. 끌어오르는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 같이 어깨를 겹고 나가는 그 힘을 확인한 점, 그런 건 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참교육을 하겠다는데 이렇게 가시밭길 이어서야 원. 네. 지금 전교조 회원이 모두 몇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한 5만 3천여 명 됩니다. 아. 네. 제가 한 5만 몇천까지 갔었는데요. 네네. 2003년에. 가장 많았을 때가 몇 분이죠? 네, 9만. 9만. 네, 9만 몇천 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예, 있어요. 예. 2003년이죠. 제가 그때 이제 조합원이 많이 줄었다고도 또 일각에서 비판을 합니다만은 네.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렇게 정부가 무자비하고 집요하게 탄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절반 이하로 아직 안 떨어졌다. 좀 어떻게 보면 대단하지 않은가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교조를 하게 되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거든요. 네. 학교 현장에서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현장을 지키고 옳은 길을 가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희의 또 자랑이기도 합니다. 우리 넉넉한 낙관주의와 투쟁에 네. 대한 꿋꿋한 의지 이런 게 함께 느껴져서 대변인님하고 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힘을 저희가 오히려 전해 받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KBM3452라는 청취자분께서 방금 고통이 많으시네요. 그렇지만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 단원고 임시직 선생님에 대한 전교조에서 따로 대책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아마 준비 중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중요한 판결 앞두고 좋은 일이 전교조에 있기를 아무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과 얘기 나눴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매우 더운데 지치지 마시고 하루하루 꼼꼼히 챙기시고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